When I was little and we used to move all the time, I would write these notes and I would fold them up really small and I would hide them. What did they say? They were just like things I wanted to remember so that if I ever wanted to go back, there'd be a piece of me there waiting.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형광모자고요. 네, 저는 펭귄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 너무 추워요. 예,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피곤함만 이겨내면은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너무 추운데 밖에 나가지 말까를 고민하게 돼서 이게 배려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그거 말고 저는 사실 정신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냥 그래요. 네,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음, 그냥 연말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요. 네. 기운 내시고요.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다는 점. 연말엔 저는 그냥 겨울이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춥고 다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말 특집인데 연말 특집이었나? 우리 연말 특집이죠. 특집이구나. 네, 특집인 줄 2017년 몰랐죠. 2017년을 정리하는 그쵸. 잡담 및 근황 시간 저희가 2017년을 정리할 거잖아요. 오늘은 1부가 2부보다 길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더 길 것 같아요. 사실 고스트 스토리가 패터슨이랑 약간 유사하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오늘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러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영화는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개봉을 할 거잖아요, 한국에서. 네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제 오늘 개봉을 할 텐데 그냥 어차피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별 얘기를 안 듣고 보는 게 제일 좋은 감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고스트 스토리 같은 거.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저는 고스트 스토리 같은 영화는 사실은 스포를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이미지랑 더 관련이 있는 영화고 더 엄밀하게 말해가지고는 하나의 큰 흐름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영화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이와이슌지의 4월 이야기가 약간 그런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이슌지의 4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인물이 기본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 주변을 서성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주인공의 여정 자체가 어느 때 어느 순간을 보더라도 그 여정 안에 어떠한 부분을 그냥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냥 처음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 다른 의미를 획득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여러 번 보는 행위에서 오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한 이후에 처음 보는 거는 별로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놀라운 부분이 있어서 반전을 기대해서 오르고 바라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처음 하는 경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혀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봤기도 한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이 귀신의 그 시간을 따라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자기가 안 본 영화를 저희가 다룰 때는 잘 안 듣더라고요. 어차피.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많이 듣겠죠. 일단 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기로 하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예고를 했던 것처럼 음. 2017년에 베스트 5를 뽑아보기로 했었죠. 그거부터 할 거예요? 아, 그럼 최근에 본 영화부터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상관없어요. 회의를 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봤던 영화 얘기부터 합시다. 아, 네네. 아,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누구 맞추고 제일 먼저 봤던 영화는 다키스타워 조라이트의 다키스타워인데요. 2주 전에 녹음할 때 봤다고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다키스타워는 덩케르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윈스턴 처칠의 고뇌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선택의 기로에서. 네네. 그 게리 올드만이 이 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예산의 비유닛 영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무슨 영화요? 비유닛 영화라고. 이웃? 비유닛. 아, 비유닛 영화라고요? 예, 비유닛 영화라고. 네네. A, B, C 할 때 B. 비유닛. 예, 비유닛 영화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별로. 비운의 영화라는 줄 알고. 헛소리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난 시간에 현관모자가 이 영화에 대해서 했던 얘기 중에서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제가 두 가지나 얘기를 했나요? 네, 두 가지나 얘기하셨어요. 아, 죄송하네요. 하나는 이제, 별 얘기 아니에요. 윈스턴이랑 클레멘타인 처칠의 관계가 귀엽고 보기 좋다는 얘기를 하나 하셨고, 아,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영화가 가진 몇 안 되는 관전 포인트다. 좀 라고 되게 귀여워요. 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를 특수분장까지 시켜가지고 이 역할을 시켰는지 그런 얘기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로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어쨌든 주연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는 영화고 뭐 앞에서 이 고뇌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덩케르크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히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갈등, 근데 그게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로서 가진 고뇌와 갈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댈 만한 배우가 필요한 영화고, 그런 면에서 게리 올드만은 저는 좋은 선택이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볼만한 건 게리 올드만의 연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게리 올드만이란 배우를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딱 한 편을 좋아하는 거라서 쉽게 말하기는 힘든데,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조지 스마일리가 게리 올드만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조지 스마일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키스타워의 윈스턴 처칠 캐릭터도 비슷한 면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면도 있고, 사실 외형적으로 제일 다르죠. 조지 스마일리는 되게 마르고 삐쩍 마른 캐릭터고 분노를 별로 표출하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반해서 이 다키스타워의 처칠은 좀 반대긴 한데, 다혈질로 유명하시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아서 수장으로서 어쨌든 고뇌하는 것은 유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게리 올드만을 보는 재미가 사실 저한테는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저도 사실 연기를 좋게 보긴 했는데 제가 어쩌면 게리 올드만의 연기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라는 거를 잘 못 느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영화를 완전히 끌고 가는 게 그 처칠 캐릭터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가 중요한 영화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에만 기대서 캐스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근데 약간 이런 게 위험한 게 얼마나 뭔가 분장이 진짜 같은가 이런 쪽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논의들은 되게 서브의 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관심을 끄는데 약간 소비되는 거라서 네, 별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다른 점은, 저는 이 다키스트 아워의 또 다른 장점은 촬영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던 사람, 이름을 몰랐는데 브루노 델로벨이라는 촬영 감독인데, 저는 이
촬영이 좀 인상적이라서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의 촬영이 빛을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위적인 요소와 리얼리스틱한 요소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외에서 이제 마치 탑조명처럼 내려지는 빛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송 직전에 그 붉은색 라이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정확하게 원더휠에서 우디 앨런과 빅토리오 스트라로가 실패하던 부분을 이 영화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가 필모를 좀 봤는데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팀 버튼의 최근 영화들을 다 했고 코엔 형제의 인사이드 르윈을 촬영했고 소클로프의 파우스트 그리고 장피에르 준의 아멜리에와 인게이지 원트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다양하네. 예, 경력이 어마어마한데 심지어 그 바운더리도 되게 넓은 거죠. 되게 그래서 오히려 이름을 뭔가 알리는 시그니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데서 작업을 하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사실 장피에르 준이랑 팀 버튼을 생각해보면 사실 원래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 좀 색도 강렬하고 구도도 되게 명확한 촬영을 되게 많이 한 게 시그니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종종 해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경력이 쌓일 만큼 쌓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 행보가 좀 지켜볼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다.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영화에 약간 좁은 공간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복도나 이런 데서 인물들이 막 움직이다가 서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좁은 화장실에서 혼자 이제 처칠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다거나 네네. 그 좁은 골목에 혼자 남겨진 네네. 사실은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확실히 과감해요. 왜냐면 화장실이란 공간이 사실 구조상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쌩 까고 그냥 옆에 화장실 옆에 넓은 복도를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찍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어두운 골목이라는 게 결국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랑도 사실은 굉장히 들어맞는 이미지고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완전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래픽적으로 만든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사실적인 시대에 대한 영화랑 다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과감한 거는 사실 많은 촬영 감독들이 이제 빛을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는데 이 다키스타워는 정말 제목처럼 어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더 고민하고 있는 영화에 가까운 촬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 라이트 감독은 잘 모르겠다. 또 다른 영화 봤던 거는 이것도 지난번에 보셨다고 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디자스터 아티스트 제임스 프랑코의 디자스터 아티스트를 봤는데 저는 이 영화는 그냥 컬트 워너비 영화고 제 입장에서는 엄청 식상했고 다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A24의 배급사로서의 전략이었는데 이 A24가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성취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레이디버드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입장을 철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레이디버드의 선전을 보면은 확실히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스터 아티스트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A24가 배급사로서 정확하게 헐리우드가 30-40년대에 장르 시스템, 스튜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타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집을 불렸던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배급사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라기보다는 어떤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인데 단순히 말하자면은 그 독립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 장르들인 거죠. 독립영화들이 추구하는 그 서브 장르의 대표적인 영화들 그리고 주목성이 있는 인물 감독이든 배우가 됐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스튜디오 시스템과 스타 시스템을 활용해서 헐리우드가
3, 40년대 했던 일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흥행에 그리 유리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영화들을 사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수익 창출 입장에서는 되게 전공법이고 좀 약간 안 좋게 보면 장사치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과감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실천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레이디버드의 선전을 보면서 그들의 전략이 어쨌든 굉장히 잘 성공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좀 부정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영화 디자스터 아티스트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사실 뭐 저는 별 생각 없어요. 약간 제임스 프랑코 자체가 좀 컬트 워너비 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 재밌게 보면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좀 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았던 건 제임스 프랑코라는 사람이 이 토미 위소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큰 동질감을 느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자기도 자기 영화를 감독하고 주연을 맡으면서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 전 재밌었고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한테 토미 위소가 되게 자기 스스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임스 딘을 닮은 걸로도 어쨌든 유명한 제임스 프랑코가 그리고 실제로 그 동생도 여기서 그렉이었나? 그 캐릭터를 연기한 동생 제임스 프랑코의 동생도 좀 닮은 구석이 있고 그런 뭔가 아메리칸의 젊은 아름다운 남성 그런 제임스 딘의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 둘의 이어주는 되게 유명한 하나의 배우가 있고 뭐 그런 자기네의 어떤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A24 우리가 오늘 하는 고스트 스토리도 A24 영화잖아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그 썬댄스에서 처음 공개가 된 영화인데 네. 공개되기 전에 이미 A24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되게 그게 신기했던 게 이 데이비드 로얼이라는 감독이 단편은 되게 많이 찍었는데 장편은 이거 이전에 하나인가? 밖에 안 찍었더라고요. 두 개? 네. 하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전작은 사실은 같은 배우가 등장하죠. 그쵸. 토니 마라와 케이시 애플렉이 등장하는. 루니마라. 토니 마라. 약간 그 애니메이션은 꽤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요. 그 피트 드래곤. 피츠 드래곤.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었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되게 그 기사 같은 거에서 언더레이트 됐다라고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언더레이트드라는 것도 좀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호평받는 작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피츠 드래곤. 근데 그게 언더레이트 됐다고? 네. 아 진짜요? 뭐 그 기사에서는 이제 이 감독을 이렇게 좀 띄워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또 언더레이트라는 게 영화제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랬는지 비평가들한테 그랬는지 좀 여러 면에서 언더레이트 됐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이 영화의 이 사람 애니메이션의 스코어나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감독이고 이 감독이 촬영 도중에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 되게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지도 않고 되게 이거 우리가 마케팅해서 잘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게 감이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고스트 스토리는 되게 마케팅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가 A24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화. 사실 고스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미 예고편을 보자마자 이 영화는 좋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영화가 두 편이 있었는데 그게 쓰리 빌보드랑 고스트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스트 스토리 예고편이 진짜 압도적이었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웃긴데 전 사실은 고스스토리는 영화보다 예고편이 훨씬 더 좋았어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애초에 이 영화를 고스스토리를 처음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예고편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저 예고편이 좋았던 기억은 나요. 그 음악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결국에는 이 영화의 전략이랑도 좀 유사한데 음악이 어쨌든 간에 대사로서 작용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대사가 적은 영화고 근데 고스스토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돌아가죠. 네네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봤던 거는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신작 팬텀 스레드를 봤는데 저는 약간 놀랐어요. 이게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 그 사람의 시그니처에서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남성성 충만한 캐릭터와 광기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사랑, 명예, 뭐 인정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는 이 마스큘리니티 그 남성 특히나 데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했던 그 데어리비 굴렀던 그쵸. 그 영화가 특히나 그랬죠. 근데 뭐 굳이 그런 것만 근데 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펀치 드렁크 러브는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랑 어떻게 보면 반대의 캐릭터일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폭력적으로 표출되긴 하나 그게 오히려 히스테리에 가깝게 묘사되고 실제로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 누나들한테 맨날 놀림 당하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제 말은 그건 거기에서는 이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죠 돈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펀치드렁 클러브 같은 경우는 근데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이게 층위가 다른 것 뿐이지 결국에는 그 남성성이 눌려있는 캐릭터가 그거를 사랑을 통해서 사실 좀 표출하는 영화에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나아가는 어쨌든 이 집착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불안에서 파생하는 산물이고 결국에는 그 광기와 불안 사이를 오고 가는 영화를 만드는 게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팬텀 스레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이 영화에 놀란 점은 사실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아니라 그 알마 그 여성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 전작들과는 달리 이 알마라는 캐릭터는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 캐릭터를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제가 올해 2017 베스트를 꼽으면서 올해 영화들의 경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가장 강력한 경향성은 여성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영화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흐름과도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소피아 코폴라의 매혹당한 사람들이 좀 확실하게 생각나는 영화죠.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면서 정반대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비가일드 그 매혹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여성만 있는 집에 남성이 침범하면서 생긴 이야기라면은 이야기는 남성이 주인으로 있고 그 수많은 여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집에 뭐라고 할까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지 집을 침범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올드로이드의 레이디 맥베스랑도 유사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는 나름 재밌게 봤어요. 저도 팬텀 스레드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자 캐릭터가 이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디 맥베스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도 있고 또 저는 중간까지는 마더가 생각났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제일 중요한 예술가 옆에 뮤즈로서 장식처럼 살아가야 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중반 이후부터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풀려나가는 방식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그 배우도 굉장히 묘한 얼굴을 가진 배우라서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만난 장면에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처음 보잖아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서빙을 하는 그 알마를 처음 보는데 알마가 너무 수수한데 너무
예쁘고 그 예쁨 안에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오드캅이라는 이 옷 만드는 드레스메이커의 삶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겪게 될 그 뭐랄까 고통? 이런 게 순환사. 한 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장면이 재밌었고 처음부터 그런 장면을 보고 시작하니까 영화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또 있나요? 네, 좀 더 있어요. 또 다른 영화는 저는 이제 제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인 구달에 대한 네. 다큐인가요? 그쵸. 그래서 유인원 연구의 스타죠. 스타. 예. 개인적으로 베스트셀러 저는 작가. 그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네, 가장 좋아하는. 모든 아티스트 중에? 네. 새롭네요. 새롭네요. 그래요? 네. 그 제임스 전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분의 연구 이후의 활동, 운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를 국내에 개봉한 적이 있는데 이 제인이란 다큐멘터리는 이제 그녀의 젊은 시절 이제 처음으로 숲에 들어가서 침팬지를 연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첫 남편도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진 이야기도 간략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녀의 삶이 워낙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고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고 이 다큐멘터리가 이따가 Faces Places 얘기하면서도 약간 하려고 했는데 한 인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여자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양한 시선은 좀 결여되어 있어서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좀 여러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오히려 다큐멘터리의 경향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까는 고전적인 그저 한 인물을 충실하게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면으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있는 건가? 물론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좀 보시기 힘들 것 같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영화가 다 유명한 영화라서 우리가 잡담 및 근황 시간에 소개한 영화 중에 한국에서 보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근데 굳이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인 구달의 책 인간의 그늘에서 한 권 읽어보시면은 다 되고 그 책이 이 영화보다는 더 추천할 만한 책이고 이제 근데 이 영화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라서 어쩌면 그런 루트로 네, TV를 통해 공개될 수도 있고 방송이나 스트리밍을 통해서는 공개될 가능성이 꽤 있겠다. 역으로 극장에서 보기는 좀 힘들지만 IPTV 이런 거에 100%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개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의외로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좋은 영화긴 해요. 그 사운드 디자인이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숲에 있을 때 들려오는 사운드가 공간감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영화라서 제 생각엔 사운드 디자인에 꽤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운드를 말로 설명이 좀 힘든데 왜냐면은 이 영화가 어쨌든 간에 워낙 옛날 푸티지니까 그리고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촬영된 거다 보니까 사실 화질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재현 같은 거는 전혀 없는 다큐멘터리예요? 네, 재현은 없죠. 재현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으로 공개되는 푸티지도 좀 많은 다큐멘터리라서 저는 제인 구달의 팬으로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봤다. 역시 다만 굳이 재현적인 요소를 들자면은 이제 노년의 제인 구달이 그 당시를 복귀하는 나레이션과 인터뷰 컷들이 이제 좀 있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와 이제 그 당시에 푸티지들을 섞는데 그 제인 구달의 늙은 얼굴과 그녀의 그 어린 시절의 얼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감동도 좀 있고 뭐 나중에 아마 TV를 통해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어쨌든 제인 구달은 너무 감동적인 사람이죠. 울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궁금하게
하게 만드시네요. 아, 네. 그리고 보면은 레저시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제 파올로 비르지 감독의 원래는 각본을 조금 더 이 사람 많이 쓰는 사람인데 감독이기도 하지만 근데 뭐 충분히 감독이라고 할 만하네요. 찍은 영화는 좀 많을 거예요. 제가 안 봐서 그렇지. 뭐 어떤 게 있나요? 알만한 거. Like Crazy?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상영했던 영화고 이제 토론토랑 그건가? 롱디하는 롱디아? 연인 이야기 아닌가? 아닙니다. 라이크 크레이지. 롱디아 Like Crazy. 저도 안 봤어요. 그건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네, 어쨌든 간에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공개된 영화고 뭐 토론토랑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라서 사실은 베니스에는 좀 단골 손님이에요. 국내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작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작으로 뭐 라이프 크레이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이야기가 질병과 치매로 삶의 막바지에 처한 노부부가 캠핑카를 빌린 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그래요? 원래 자기들이 종종 쓰던 젊었을 때 많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사실 그 캠핑카도 이제 낡은 거죠. 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캠핑카와 이 두 노부부가 마지막 여행을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난 얘기라서 사실 좀 흔한 이야기죠. 흔한 이야기고 목적지도 사실 되게 명확한데 남편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영문학 관련 문학 관련 일을 하는 교수거든요. 교수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생가를 향해서 목적지로 퀘스트. 예, 가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키라인 파이를 먹나요? 안 먹나요? 모르겠어요. 좀 키라인 파이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서 그건 말할 수 없고요. 네. 아니 퀘스트 가면 꼭 먹어야 돼요. 그래요? 전 몰라요. 네. 그 어쨌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유머와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꾸역꾸역 전개시켜 나가는 이야기고 뭐 감정을 좀 쥐어짜는 영화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날선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면은 저는 기꺼이 내 마음을 바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재밌고 즐겁게 봤고 고통스럽게 봤고 지난번에 말했던 그런 경향성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워낙 제 취향이라 가지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매우 감동 깊게 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봤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더 포스트를 봤는데 오스카 기대작이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더 포스트는 베트남전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폭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 또 여성 주인공이죠. 메릴 스트립의 이야기인데요. 실존 인물 네.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마치 다키스타워가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다만 이제 메릴 스트립이라는 게 큰 차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스필버그가 어쨌든 간에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대사가 영어를. 많나요? 대사도 좀 많고 정치 드라마라서 네, 그리고 뭐 그 뉴스페이퍼 용어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대사를 별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지식인들이 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못 알아들은 건 그냥 전 잘 못 알아들었다 이 대사들을 많이.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보긴 했는데 코멘트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엔터테인먼트와 김용화 감독이 사활을 걸고 만든 신과 함께를 봤는데 정말 목숨 걸고 찍었구나, 사활을 걸고 찍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한국 영화의 장기인 그 심파를 굉장히 잘 해내는 영화고
그리고 또 미스토고를 하면서 이 김영하 감독이 그저 돈을 날린 게 아니구나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이 거기에서 얻은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미스토고를 찍으면서 아예 CG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영화의 CG가 맞나요? 그쵸 신과 함께 아 저는 사실 내용을 전혀 몰라서 아 신과 함께 워낙 웹툰 유명해서 아실 줄 알았 거라고 생각 웹툰이라는 것만 알아요. 아이 신과 함께 무슨 내용이냐면은 죽어가지고 그 신과 함께 다니는 저승 차사들과 함께 그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옥이 뭐 7개인가 있는데 그 지옥을 하나 가면서 거기서 7번의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옥은 7개고 천국은 하나인가요? 천국 없죠. 그럼 7개 다 패스하면 어떻게 돼요? 환생하는 거예요. 존나 지옥이네. 근데 맞아요. 너무 지옥이네요. 그치.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지는 게임이잖아. 뭘 해도 지는 게임. 맞아. 아. 근데 이게 웹툰의 원작 작가인 조민 작가가 어쨌든 이게 약간 그분의 그거구나. 네, 동양 그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서 그런 대사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돈 없으면 지옥이지. 약간 이런 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든 인식은 하고 찍었다라고 환생이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예,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한국에서는 흥행할 거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박스오피스 1위를 지금.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 워낙 많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흥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 시장을 노리기에 적합한 영화다. 그런가요?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결국에는 차태현의 헬로우 고스트가 생각나는 영화고 전 헬로 고스트를 안 봤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는 알 것 같고 제가 포스터를 보면서 왜 가족 스캔들을 또 만들었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심파라는 점에서 뭐 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영화가 의도하고 전략을 세워서 성취하는 면에서는 꽤나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잘 해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영화는 아그네스 바르다의 Faces Places를 봤는데 아그네스 바르다가 JR에 그쵸. JR에 뭐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서 보면 어쨌든 다큐멘터리와 픽션 영화가 영화에서 크게 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둘은 마치 서로를 향해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는 픽션이 되길 원했고 픽션은 다큐멘터리를 되길 원했는데 하지만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런 흐름을 반성하고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생성되고 있는 게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선보다는 좀 여러 각도에서 약간 큐비즘적인 영화들을 피카소 팬이시니까 바르다가 를 만드는 게 경향인데 오히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그런 반작용이 오히려 다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픽션이 되기를 바라는 영화고 그런 면에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인처럼 다양한 시각이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에게 집중한 영화고 저는 이 영화는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도 선명하고 되게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껴지는 감동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만사를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것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 로드무비라는 형식이랑도 사실은 좀 들어맞는 점이 있고 특히나 아그네스 바르다처럼 뭐랄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화석 같은 분이 그 자신의 믿음을 실천한다면은 뭐 보기가 좋은 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나왔는데 두 번째로 다시 봤을 때는 사실 걸리는 부분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약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염소랑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며칠 전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가 뭐 약간 여러 관점을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한쪽에 있다면 뭐 어쨌든 그냥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뿔 제거하는 농장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담아서 그렇게 넣는 게 좀 저도 처음에 좀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걸 금방 잊었던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결국은 그냥 다큐멘터리라기보다 약간의 회고록 같은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거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그런 거를 의견을 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다큐멘터리 어쨌든 찍혀진 방식을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뿔 자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도 따고 그 농장 가가지고 기계식으로 젖을 짜는 것이랑 이 아닌 방식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한다면은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심지어 이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그게 주제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주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문제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약간 길에서 든 단상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더 맞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마을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고도 예를 들면 어떤 그 숲속에 혼자 사는 막 그 병따개 모으는 거지 있었잖아요. 거지라고 하면 좀 웃긴. 홈리스 그 집이 없으신 아티스트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랄까 아니에스 바르다의 이전 영화들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질문들이 항상 있고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동안 그것들이 조금씩 뭔가 삐죽삐죽 보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게 비슷한 선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전의 작들이랑.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요거 이전에 만들었던 아니스 바르다의 해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좀 더 자기에 집중한 자기의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인데 너무 재밌게 봤고 되게 감동적인 구석이 있어서 어쩌면 그거에 의해서 후광 작용으로 더 페이시스 플레이시스를 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 근데 저는 감동의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이 페이시스 플레이시스는. 근데 거기에 대한 오히려 저는 반작용 같은 것도 좀 있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나오면은 의심이 들죠. 네, 매우 의심이 드는데 사실은 네, 뭐 물론 이건 제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영화가 되게 나쁜 영화다라고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요. 되게 뻔한 이야기임에도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아그네스 바르다의 시력과 관련된 게 사실 이 영화에 되게 큰 줄거리 형성하는 데 되게 주요한 요소로 쓰이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자기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감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들이라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게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선글라스를 벗기는데 그게 안 보이는 그거 네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JR이 언젠가 얼굴을 공개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영화를 결론 짓는 장소가 되게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게 일어난 방식도 되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그 블러드된 얼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연결됐다고 믿고 그런 모습이 일단은 뭐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미카엘 하네케 해피엔드를 봤는데 뭐 하네케는 여전히 도발적이에요. 그 사실 칸에서 공개된 영화 중에 감독의 이름값에 비해서 가장 낮은 평을 받은 작품들이 이제 하네케 해피엔드랑 란티모스의 킬링 오브 더 세크릿 디어인데 아무래도 이 경향은 이 영화들이 전작들 뭐 하네케 공의 아무나 해피엔드 아니 하얀 리본입니다. 해피엔드가 아니라 그리고 란티모스의 경우는 랍스터에 비해서 이들의 신작들이 하네케 공의 매니의 비디오 나카샤로 그리고 란티모스의 경우에는 알프스나 송곳니로 약간 과거로 회귀했다는 점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 아무르나 뭐 랍스터는 딱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르나 랍스터가 오히려 더 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작품이 더 좋고 나쁘고랑 상관없이 얼마나 더 큰 그림을 그리느냐라는 문제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피엔드는 정확하게 현재에 다룰 만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일단은 그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폰, SNS 그리고 난민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그런 점에서 네, 여전히 어쨌든 저는 날이 좀 서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명작은 아니지만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피엔드를 아직 못 봤는데 그 어떤 기사를 읽다가 그 킬링 오브 세이크리드 디어가 개봉했을 즈음에 써진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해피엔드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해피엔드가 정식 개봉하기에 훨씬 전이죠. 사실 네. 몇 달 전인데 두 개를 얘기하면서 그걸 두 개 엮은 이유가 굉장히 차갑고 뭐라 해야 되지?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으로 두 개를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분은 두 개 다 안 좋게 본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대강 하고 있었는데 아무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뭐 사실 그 외에도 좀 옛날 영화는 좀 본 게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최근 장만 얘기를 하면 네. 아까 팬텀 스레드는 얘기를 같이 했고 저는 이거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그 올해 조금 인디계에서 이슈가 됐던 더 빅시크라는 영화를 네네. 봤어요. 네네. 뭐 재밌는데 아마존인가요? 아마존 영화죠? 아마존에서 만들었고 근데 그래도 극장에서 좀 틀긴 했는데 거의 바로 스트리밍으로 공개가 됐고 아마존은 극장 선공개를 허락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주인공이 그 실리콘밸리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파키스탄계 배우가 연기를 하고 실제로 스크립트도 본인과 실제 배우자인 에밀리 고든이 같이 썼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부인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냥 파키스탄 이민 2세로 미국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파키스탄 버전의 마스터 오브 넌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는데 그냥 저는 거기서 다루는 약간 모멸적인 인종차별의 순간들 이런 게 너무 그냥 뻔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단순히 연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대사들이 오히려 더 재밌는 부분이 많았고 그것과 어떤 인종차별을 엮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부자연스러움이 좀 아쉬웠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서 만든 건데 랜드라인이라고 줄리안 로베스피에르 감독이 만든 뉴욕에 사는 가족 이야기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뻔하고 재밌어요. 근데 저는 사실 더 빅시크보다는 랜드라인을 더 재밌게 봤는데 어떤 자매가 있고
이제 동생은 엄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17살이고 이제 언니는 뭐 결혼을 앞둔 뭐 20대 중반 정도의 주위시 이탈리안 가정에 굉장히 흔한 어떤 뉴욕 세팅의 이야기인데 네. 그냥 재밌고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 두 명이 다 자매가 범상치가 않아요. 약간 뭐 아주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좀 이상한 애들 있죠. 예를 들면 레이디버드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유태인스러운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자매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너 진짜 이상한 새야 라고 그러니까, You're such a weird little bird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아니야 네가 더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뭔가 미국 문화에서 버드라는 게 되게 좀 이렇게 귀엽게 이상한 그런 이미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 네. 모르겠어요. 뭔가 그레타 거윅 같은 약간 그런 어색함?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부 역할을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한 배우를 둘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코엔 형제 영화의 한때 단골이었던 존 터투로가 아빠를 연기를 하고 이제 엄마 역할에는 루이 CK와 자주 작업을 했던 이디 팔코가 엄마 역할을 하는데 연기가 볼만하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영화 본 것 중에 다운사이징을 봤죠.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네. 저는 맷 데이먼 영화를 자주 보진 않는데 올해 본 게 서버비콘과 다운사이징으로 네. 둘 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리며 좋았던 점이 하나가 있다면 네. 이 영화가 다운사이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체를 뭐 80분의 1? 아무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줄여서 환경에 훨씬 덜 영향을 끼치고 더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인데 이걸 하고 나면 다시는 큰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네. 이 영화는 한번 다운사이징 하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뭐 물론 아내가 이제 같이 다운사이징 하려다가 도망쳐버려서 그것 때문에 상심하는 부분은 있지만 영화가 향하는 부분은 더 친환경적인 메시지라서 그런 방향성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캐릭터도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특히 그 베트남계 난민 투사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성 캐릭터예요. 이것도 흥행을 위해서 한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캐릭터가 논란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강인해서 좋게 봤다라고 하는 평론가들도 봤는데 뭐 그 사람이 쓰는 액센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적이다. 혹은 그 사람이 재현하는 캐릭터가 너무나 캐리커처화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 삼는 분들도 있고 저는 보기 전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과장된 액센트를 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서 좀 실망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고 특히나 끝으로 갈수록 좀 말하기도 짜증나네. 여성 캐릭터가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다운사이징은 올해의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였다. 저는 뭐 처음 예고편을 보는 순간 큰일 났는데 이 영화는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애들이 줄었어요. 어른 버전이죠. 애들이 줄었어요는 네. 왜 줄어드나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요. TV로 그냥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 영화를 생각했을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차피 나오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줄므로 인해서 애들이 줄었어는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환경이든 자연적인 환경이든 이 물리적으로 크게 보였을 때 그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를 좀 전시하는 영화에 가까운 영화죠. 뭐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생각해보면 막 풀숲에서 벌레들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그게 공포스럽게 우리가 막 귀엽게 일상을 뭔가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런 네. 영화인 거구나.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저는 다운사이징도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캐피탈리즘이 어차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얘기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가장 어차피 문제적인 거는 제가 다운사이징 예고편을 보고 느꼈던 거는 저렇게 자기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영화는 망할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의 기대는? 예. 근데 아이디어의 기대도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아니, 들면 근데- 뭐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더 랍스터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디어가 일단 뭔가 시선을 끄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아니 문제는 근데 랍스터는 그 아이디어 하나에 기대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 랍스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랍스터는 중반부 정도 가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게 그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면은 망한다는 거를 그 감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다운사이징도 사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예고편이 네. 사실 재밌는 장면을 모두 모은 거긴 하지만 네. 예고편을 전달하는 건 제가 봤을 땐 한 3분의 1? 반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나머지 이야기가 되게 난국인 거죠. 아무튼 보실 필요 없고요. 안 보시겠지만. 네. 그렇고 저는 최근 영화는 그 정도밖에 본 게 없네요. 옛날 버드보이와 사라진 아이들. 제가 그거 저번에 녹음하자마자 본 영화인데 그건 사실 최근 영화는 아니고 만들어진 건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렇고 미국에 이제 개봉을 한 건데 아니 뭐 그럼 최근 영화죠 뭐. 아 그쵸. 근데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음. 애니메이션이고 스페인 애니메이션이고 페드로 리베로와 알베르토 바스케스라는 분이 감독을 한 영화고 저는 되게 어두운 애니메이션은 대체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재밌었고요. 재밌고 되게 어둡고 이 영화 본편의 전에 마치 픽사처럼 그 단편이 또 있어요. 같은 감독이 만든. 네. 그 단편이 굉장히 기괴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2주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캐피탈리즘과 컨슈머리즘과 거기에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어른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그리고 마약 남용에 대한 경고가 담겨있는 아주 특이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 영화도 제 생각에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알게 되면 볼 법하지만 뭐 굳이 안 봐도 큰 상관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이 영화 기대된다고 하면서 자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브라질 영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영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수정을 하고 4월인가 3월에 개봉하죠. 미국에서는. 네. 그러면은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길어졌는데. 네. 2부 3부를 하는 걸로. 2부 3부예요? 네, 2부는 베스트. 2부가 네. 길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곧 베스트 5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you see too much? All the awful dreams felt real at night. Did you know her? She waking up? Did she die in the night? Leave you alone. What is it you like about this house so much? History? No place like home. That's a business.